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유세 개편안 때문에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는 한국 재벌들 또 보수 언론들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도 할 일도 아니죠. 쟤들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드릴 텐데,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저쪽에 앓는 소리는 말도 안 될 정도의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진보 진영에서도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앓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양쪽에서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근데 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건 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다만 경제기자 언저리에서 이렇게 쭉 생활해왔던 사람으로서 아주 비전문가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권고안이죠. 그래서 보기가 4개가 주어졌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발현한 방안이 모두 4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4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종부세 개편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유세라는 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아주 작은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죠. 반면에 종부세는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물리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부유세, 부자세,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 이런 별칭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는 4개 보기 모두가 재산세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종부세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보유세 개편안이라기보다는 종부세 개편안 혹은 종부세 강화안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번 개편안은 전적으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종부세라는 건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이라는 건 실거래가보다도 통상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요 공시가격 기준으로도 6억 원 이상인 주택부동산 보유자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주택으로만 한정을 지어보죠. 예. 공시가격이 6억 원이면 실거래가는 보통 8억 원 정도 됩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얼추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번 정책의 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종합부동산세는 집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종부세 대상일 것 같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쪼개요. 그래서 두 사람이 10억 원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당 5억 원만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래서 집은 10억 원짜리인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부세라는 게 굉장히 폭이 좁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아주 고가의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폭 좁은 겨냥세금 같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한 27만 명 조금 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라고 하는데 5,400만 명 중에 27만 명이면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해당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거래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중산층 중에서도 이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와, 나는 이번에 또 종부세 폭탄 맞는구나. 정부가 나 같은 중산층도 탄압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볼 대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거래가가 10억 원짜리면 10억 원이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공시지가 요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10억 원이면 공시지가가 한 8억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8억 원에 대해서 다 세금을 물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종부세 대상이 6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6억 원까지 부동산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6억 원을 살짝 못 미치는 주택 보유자는 세금이 빵원인데 7억 원이면 아깝게 1억 원 차이로 종부세 폭탄을 맞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7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6억 원어치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억 원 주택 보유자는 7억에서 일단 6억을 빼요. 6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별로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 1억 원도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로 무조건 20%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 1억 원 중에서도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지표는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다가 각종 할인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주택자가 집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나이가 많은 분이라거나 이러면 또 계속해서 과세 대상이 최대 40%, 최대 30%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얼추 한 10억 원 언저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투기 목적이 아니고 그냥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런 분들은 종부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면 종부세로는 어떤 사람이 많이 세금을 내느냐? 한 50억짜리 갖고 있으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50억짜리도 여러 할인이 붙습니다.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기준이니까 50억 실거래가면 공시지가로 한 40억 원 될 겁니다. 10억 원 우선 깎이죠. 여기에 부동산 과세 대상이 6억 원까지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6억 원은 또 까져요. 이러면 34억 원 냅니다. 여기에 또 무조건 20% 할인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면 한 27억 정도 됩니다. 요 27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매겨지는데 요 경우는 많이 할인이 됐어도 좀 부담이 되죠. 27억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6억 원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아주 멀찌감치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부담이 돼요. 그리고 6억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10억 이 언저리에 있는 집으로는 종부세가 애초부터 거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요 정도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표된 4가지 보기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1번은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모르셔도 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라는 방안이 보기 1번이에요. 근데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제가 공시지가 7억 원 주택이면 7억 원이 다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일단 비과세 구간인 6억 원을 먼저 뺀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1억 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 이유 없이 이 1억 원에서도 20%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1억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요 20% 아무 이유도 없이 과표를 깎아주는 요 할인율을 좀 줄여놓자는 겁니다. 예. 지금은 20%를 무조건 깎아주는데 너무 많이 깎으니까 10%로 낮추자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7억 원 주택 보유자는 일단 비과세 6억 빼고요. 1억 원이 남는 건데 여기에서 20%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10%만 깎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8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었는데 요게 9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 보면 7억, 8억, 10억 한 요쯤 되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금 인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요 구간의 세율이 0.75%밖에 안 되는데 과세 대상이 1,000만 원 늘어나면 세금 한 7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요. 거의 부담이 없는 거죠. 보기 2번이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세율은 구간별로 굉장히 다양해요. 0.75%밖에 안 매기는 것도 있고 2%까지 고율의 세율을 매기는 것도 있습니다. 2%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 2%의 고율 과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보유주택이 94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공시지가로 주택을 94억 원을 가지고 있으려면 실거래가 부동산만 한 12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2% 세금 물리는 게 그게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중산층 기준으로는 공시지가가 한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대부분일 텐데 여기는 다 0.75%밖에 안 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예. 이제 이번 보기가 요 세율을 올리겠다는 건데 이 세율도 0.05% 아주 조금 올리는 구간이 있고 0.5%까지 꽤 높이 올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12억 원 이하의 주택자들은 세율이 0.05% 아주 조금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과세 대상이 1,000만 원이면은 세금 오르는 게 한 5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역시 정상적인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주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부담이 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기 3번은 1번하고 2번을 동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2번 보기 중에 제일 강력한 방안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인율 20% 하는 것도 10%로 깎고 세율도 조금 전 2번 보기처럼 올리는 건데 아까 20% 할인율을 10%로 깎는 건 대신에 한 번에 다 깎지 않고 시간을 두고 매년 조금씩 올리겠다 이런 절충 방안을 냈죠. 아무튼 그래도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2, 3번이 제일 강력해 보입니다. 4번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1번 할인율만 깎는 그것만 적용을 하고요. 다주택자에게는 1번도 적용하고 세율도 올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는 제일 강력한 정책을 부여하는 반면에 1주택자에게는 조금 낮은 부담을 주는 거죠. 요 4개의 보기로 기재부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세금이 100만 원 넘게 오르는 사람들 뭐 이 정도 돼야 이제 세금 폭탄 맞았다고 할 만한 건데 100만 원, 200만 원씩 오르는 사람들은 다 공시지가가 20억 원, 30억 원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산층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이 이번 개편안의 요지예요. 예.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번 개편안이 강력하냐?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 세세한 비교는 생략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참여정부 때 발표됐던 종부세 안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요. 가장 강력하다는 3번 안을 적용해 봐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실제로 어제 주가 변동폭을 보면 건설업종 지수가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 개편안 발표 때문에 오래전부터 건설주가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안이 나와 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건설업종에서 보면은요. 충격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건설업종 주가가 많이 올랐고 증권가 반응도 건설주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번 안이 별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예의 그 알레르기, 종부세 망국론, 이 정부가 또 노무현 정부처럼 종부세 건드린다, 나쁜 정부다 이런 프레임을 짜려고 하죠. 근데 요거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작정 종부세에 반대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어요. 지금요. 국민 수준이요. 요즘 포털에 종부세 계산계도 다 나와 있어서 주택 보유자들은 거기에 숫자 쳐보면 금방 압니다. 내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는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을 주거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부담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참여정부 때처럼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을 겁니다. 예. 반면에 오히려 지금 반발의 강도가 심한 곳은 시민단체나 진보적 학계에서 나오는 불만입니다. 이쪽 불만이 오히려 조금 더 귀담아 들을 만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안이 좀 실제로 약했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는 24일 논평을 냈는데 개편안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예. 할인율 20%를 10%로 줄인다 이런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할인율이라는 거는 애초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이 1주택자들을 너무 봐줬다라는 평가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하다라는 평가죠. 왜 1주택자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이냐. 좀 큰 집 갖고 있고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으면 거기에도 정당한 과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시민단체나 진보적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을 지향하는 쪽에서 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요. 보수적인 자들이 보면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열받고 약간 좀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잘 모르는 경제 기자로서 제 소견을 짧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는 감정이 좀 미묘해요. 저 역시 부동산 보유세를 매우 강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번 안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말에 일단 동의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 정부가 보유세를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없을 수 없거든요. 예. 참여정부 때 종부세 건드려서 정권 후반기에 얼마나 지지율을 깎아먹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브리핑을 드릴 때는
저는 이번 정부가 보유세를 건드려주기를 희망하지만 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집권 1년 만에 이번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거죠. 그리고 보유세 개편안에 손을 댔다는 자체가 상당히 용감한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둘째로 제가 이번 정책을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나온 배경을 보면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강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해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너 부동산으로 매우 돈 벌었으니까 세금 더 내 라는 부자세, 부유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유세 개편이라는 것이 그 집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갑자기 강남을 토대로 부동산이 급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단을 그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은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강남에서 급등했던 것이 상당히 가라앉았어요. 요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직관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지금 강남 부동산이 적정하냐?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그런데 경제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 그 강남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는 게 좋으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강남의 집 한 채가 30억이다. 그게 말이 되냐? 15억 정도가 적절하다. 저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갑자기 30억 하던 강남의 집 한 채가 15억 원으로 떨어지면요. 이건 경제 시스템 면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집값 폭락은 투자 심리를 박살을 내서요. 전국적인 집값 하락을 부추겨요.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0조 원에 가까운 가계부채를 깔고 집을 샀던 중산층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몇 억씩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그게 갑자기 반값으로 떨어지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고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중산층 가계가 박살이 나고 경제에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죠. 그래서 감정하고는 달리 집값 폭등은 당연히 안 좋지만요. 냉정히 말해서 집값이 폭락을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물가 상승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값이 정체돼 있거나 아주 조금 오르거나 요게 바람직한 거죠.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강남 집값은 정체에서 이제 거품으로 오른 부분이 충격 없이 부드럽게 다소 하락하는 정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전국 다른 곳 집값은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드럽게 오르면서 양쪽 편차가 줄어드는 정도가 경제 시스템에 주는 혼란이 제일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집권 초기에 갑자기 강남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확 올랐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작년에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정책을 쏟아냈잖아요. 당시 보수 언론들이 그런 정책 쏟아내도 약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그 정책이 먹힐 거라고 봤습니다. 제가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상하는 건 거의 틀렸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왜 정부의 작년 부동산 규제가 먹힐 거라고 봤냐면 부동산 시장 가격이라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부동산은 안정됩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실패한 몇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투기꾼들이 보기에는요. 노무현 정부가 곧 끝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규제는 다음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다 풀린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규제가 있어도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먹히려면 지금의 규제가 최소 10년은 간다. 그래서 투기꾼들 포기해야 된다. 너희 투기꾼들 아무리 오래 기다려봐도 너희들 세상 안 온다. 이런 확신을 주는 장기적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에게는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줄 국민적 지지도나 이런 게 없었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었고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내놨던 규제는 투기 세력에게 굉장히 엄중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부 임기가 4년 넘게 남았어요. 일단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도 민주진보 세력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 나왔던 부동산 규제가 먹힐 거라고 봤습니다. 얘네들이 10년 넘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수 언론의 비아냥을 뚫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하향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을 시장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꺼내든다면 물론 매우 강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요. 조금 여지를 둔 약간 완화된 정책을 내놓는 게 더 실효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펀치를 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목적이 부동산 정책의 시장 안정이지 시장 폭락시키는 게 목적은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의 여지를 좀 두면 약간 완화된 정책을 발표를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이유로 또 꿈틀대서 투기 세력이 발호를 하면 이제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더 있는 거죠. 보유세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 강화해버리면 나중에 쓸 카드가 여의치 않은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다주택 포기 안 하고 갭 투자로 가격을 올리려고 해?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 보유세를 더 강화해버린다. 이런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요 여지가 있는 게 시장을 제어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개편안이 내용만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이상에 비해서 다소 약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시장 제어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이번 개편안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비판들을 하는데 예. 이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적어도 시민단체에서 이런 비판을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하고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걸 너무 안 좋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충분히 있어야 정부가 시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음 칼을 내뽑아야 될 때요. 그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이번 안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야 만약에 정부가 다음에 이 칼을 꺼내들여야 시기가 됐을 때 그 칼을 더 쉽게 꺼내드는 거죠. 저는 아마 정부가 이 투기 세력이 바로 할 때를 대비해서 다음 스텝도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음 스텝을 위해서라도 이번 안이 완전히 정착된 진리가 아니고 더 강화된 안이 아직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게 절대로 나쁘지 않은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 이번 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매우 적절하고요. 그 비판을 쭉 담아두고 다음에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엄포 사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을 이래저래 설명하느라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10여 년 만에 보유세 개편이 추진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도이고요. 이 시도가 완성이 아니고 진행형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90년 동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장기적인 초속을 닦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있지도 않을 또 가당치도 않을 고민들을 남발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 반성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요. 네, 일단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전문 용어로 그냥 쌩을 까면 될 것 같습니다.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얘기는요. 예. 그래, 하여간 뭐 그런 신문을 돈 주고 보지 않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